무속의 권력. 사주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였죠. 그 말이 처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병실 창밖으로 어스름이 내려앉던 저녁이었다. 시연은 멍하니 병실 안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옆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가는 선택들. 그 중심에 사주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무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연이 내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사주 리스트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태어난 시각, 그리고 관심 대상이라는 표시가 있는 사람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 명단 내게 처음 건넨 사람 진무영이에요. 나는 숨을 삼켰다. 진무영. 어릴 적부터 내 사주를 거래한 인물로 문서의 인수인으로 남아있던 이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시연은 마치 오래 준비해온 대답을 꺼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무영은 무속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주 브로커에 가까워요. 수십 년 동안 재벌가, 정치가, 연예계 인사들까지 모든 고위층의 사주를 사들여서 정보처럼 거래해왔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근데 사주가 정보가 될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웃기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운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해져요. 그걸로 계약하고 결혼하고 사람을 잘라요. 기업이 인사를 정할 때, 병원이 수술 일정을 잡을 때조차 그들은 사주를 본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왠지 납득이 가기 시작했다. 서윤 씨의 사주도 거기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 말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당신에게 계약을 제안한 것도 그 리스트 때문이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계약이라는 말을 더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시연은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당신의 사주를 처음 본 순간 내가 가진 모든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게 진짜라면 난 단 한 사람에게 평생을 이용당한 거니까. 며칠 후 시연은 진무영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고 말했다. 나는 걱정이 앞섰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더 위험해져요. 그 사람 당신이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 말에 나는 머리가 싸늘해졌다. 지금쯤이면 당신을 다시 붙잡기 위해 누구보다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진무영을 만난 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다. 그는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신사였다. 차분한 수트에 젠틀한 미소. 하지만 눈빛은 깊고 낯설었다. 오랜만이군요, 시연 씨. 내 사주 리스트, 왜 아직도 유통되고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차를 마셨다. 운명은 소유한 자의 권한이죠. 그 말은 감정 없는 범죄자의 선언 같았다. 서윤 씨 사주, 당신이 꽤 애착이 생긴 모양이더군요. 그만두세요. 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쫓는 이유, 그만두시라고요. 진무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군요. 그 아이의 사주는 단지 특이한 게 아닙니다. 제왕의 별이 단순히 좋은 기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이들에겐 공포예요. 며칠 후 시연은 병원에 돌아온 뒤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진무영, 나에게 엄청난 양의 사주 자료를 넘겼어요. 그 안에 당신 말고도 팔려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는 책상에 파일을 내던지듯 놓았다. 그 중에는 내 어머니 것도 있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진무영이 어머니 사주를 조작해서 결혼을 유도했고 그 결혼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의 말은 충격이자 고백이었다. 나 자신이 운명의 조작으로 태어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내 감정도 죄책감이었겠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걸 걷어내고서도 당신을 붙잡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랐다. 서울의 불빛이 바다처럼 흐르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내 사주가 팔렸고 누군가는 그걸로 권력을 만들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권력 속에서 태어났고 상처로 평생을 살아왔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다. 오히려 안고 싶었다. 며칠 후 병원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찾아왔다. 간호사들이 말하길 서윤 씨 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이상했대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시연에게 알렸다. 그는 한마디만 내뱉었다. 진무영이다. 뭐라고요? 그 사람,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우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 사주로 벌어들인 돈이 수억, 수백억. 그런데 정작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도, 내가 왜 팔렸는지도. 세상은 믿음을 가장한 숫자로 사람의 인생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래에 내가 처음으로 저항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진짜 배신. 넌 나를 믿었지. 하지만 난 널 지켜주지 못했어. 시연은 거울 앞에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 연장서, 그 옆에는 사인되지 않은 빈칸. 그가 두려워했던 건 거절이 아니라 외면이었다. 서윤이 집을 나가던 날 밤, 비가 내렸다. 거센 바람 속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녀를 시연은 눈으로만 붙잡고 있었다. 가지 마요. 제발.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 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늦게 고백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오래 침묵했는지를,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다는 걸. 문이 닫히고 집안은 완전히 고요해졌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신발장 아래에 그녀가 신던 운동화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속을 뚫고 들어오는 분노를 느꼈다. 자신을 향한 분노, 진무영을 향한 분노,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가해자들을 향한 잔잔한 증오.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진무영에게 받은 사주자료 원본이 담긴 금고를 열었다. 수천 장의 종이, 수백 개의 이름, 그 중간엔 서윤의 이름도, 어머니의 사주도, 그리고 자신의 태어난 날이 적힌 종이도 있었다. 그 종이 하나하나가 사람이었고 삶이었고 누군가의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진무영에게는 그저 숫자,
지표, 거래 항목이었다. 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종이들을 파쇄기에 넣기 시작했다.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다. 자신이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안전한 질서, 믿음, 그리고 거리두기라는 핑계가 하나씩 조각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이제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고. 그는 진무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강남 호텔도 아니었고 라운지도 아니었다. 진무영이 소유한 경기도 외곽의 사무공간. 사주 거래를 위해 만든 문화재단 건물이었다. 시연은 조용히 들어갔고 사무실 문을 열자 진무영이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 대표, 내가 또 연락 줄 알았어요. 그는 그 말에 미소 없이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끝?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가진 모든 사주 기록, 서윤 씨를 포함해 모든 명단, 증거, 계좌 흐름 다 내 손에 있어요. 진무영의 미소가 흐려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검찰에 넘깁니다. 이번 주 보도자료도 나갈 거고요. 농담이시죠? 내가 그동안 당신과 손잡고 있었던 이유 단 하나였어요. 어머니 때문이었죠. 그걸 당신이 직접 말하네.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말하셨어요. 그 사람은 신이 아니라 장사꾼일 뿐이다라고. 진무영은 조용히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렸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당신을 이렇게 바꿔놨군요. 네. 당신이 가진 모든 숫자보다 그 사람이 한번 웃어준 얼굴이 내겐 훨씬 큰 힘이었어요.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래 비겁하게 조용히 살아왔는지도 그녀가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 하나로 세상을 바꾸겠다고요? 아니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냥 내가 사랑한 사람을 이 지독한 세계에서 지켜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날 밤 시연은 서윤의 흔적이 남은 방에 들어갔다. 그녀가 남긴 스카프 한 장, 접어둔 그림 노트, 그리고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아 그 계약서 위에 손편지를 하나 적기 시작했다. 서윤 씨, 내가 모든 걸 늦게 말했단 거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왜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는지도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하다는 말, 사과라는 말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주거래, 이 권력, 그리고 이 시스템 다 무너뜨릴 겁니다. 당신에게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닌 하루를 돌려주고 싶어요. 내가 아닌 당신이 선택한 하루를요.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눈 속에 슬픔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었다는 걸. 그건 바로 내가 상처받는 걸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봐 조용했던 사람. 그 사람의 조용함은 무능이 아니라 참는 사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참지 않기로 했어요. 사주를 쫓는 자들. 사람은요,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압니다. 공기가 달라요. 시선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있고 발자국 소리가 없는 어둠도 느껴집니다. 나는 그 감각을 내가 스스로의 발로 떠났던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연의 집을 나온 지 2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로 몸을 숨겼고 소박한 게스트하우스에 방 하나를 얻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죠. 스마트폰은 꺼두었고 SNS 계정도 모두 탈퇴했습니다. 한때 그림을 올리던 계정마저 삭제했죠. 누구에게도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나 진무영이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있는 세상에선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조용했어요.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창문 너머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시선은 허공을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찍는 듯한 행동을 했고 곧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나를 누군가가 쫓고 있는 걸까? 그 불안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보니 낯선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해 있었거든요. 보낸 사람 없음. 수취인 이름은 내 본명이 아닌 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참고 조심스레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 그리고 오래된 붉은 부적 하나.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 한 줄이었어요. 운명을 회피하면 더 큰 대가가 따릅니다. 나는 박스를 밀쳐내고 방구석으로 물러났어요. 숨이 가빠졌고 창밖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찾아낸 거지? 스마트폰은 꺼놨고 계정도 없는데 그때 떠올랐죠. 진무영. 그 사람은 단지 사주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도 갖고 있다는 걸. 정보, 위치, 신호, 네트워크.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흔적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처럼 온몸을 감쌌습니다. 서울. 그 시각 강시연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경기 북부에 있는 한 언론사와 비공개 미팅 중이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굉장히 폭발력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 이름들, 재벌 2세, 현직 장관 부인, 유명 연예인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자가 파일을 내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주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진무영은 그걸 권력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기자는 말했다. 이걸 터뜨리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그날 밤 시연은 오래된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그가 수년간 모아온 진무영의 활동 내역, 거래 기록, 숨겨진 사무소 위치, 금융 흐름, 심지어 경찰 내부 인맥 자료까지 담겨 있었죠. 이걸 다 왜 모았죠? 도움을 주던 보좌관이 물었어요. 시연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남자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조작당할 것 같았어요. 이제 그걸 끝낼 겁니다. 그 시각 진무영은 경기도 외곽의 별채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용히 말했다. 서윤 씨, 그녀가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은 됐지만 움직임은 없습니다. 진무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처음엔 순하디순했는데
이젠 제법 버티는군. 비서가 물었습니다. 계속 추적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젠 우리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직접 가세요.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줘요. 명령하시죠. 그 말은 짧았지만 위협이 묻어나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유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게스트하우스 1층 카페 입구에 누군가 꽃다발을 두고 간 걸 발견했습니다. 하얀 백합, 그리고 카드 한 장. 이제는 돌아올 때입니다. 그 말에 서유는 차가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기회라고 말하는 통제야. 그날 저녁 서유는 처음으로 스마트폰 전원을 켰습니다.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문자, 그중 하나 강시연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이용했던 과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세상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만은 조작된 운명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첨부된 사진. 그 안엔 기자들과 마주 앉아 인터뷰 중인 시연의 모습이 있었어요. 모든 자료를 넘기고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반격을 선언한 사람. 그는 지금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절 이용하려 했어요. 그들이 본 건 단지 이름과 생일, 그리고 사주팔자 몇 줄뿐이었죠. 하지만 나는 그 숫자들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고, 숨을 쉬고 상처받고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어요.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였다는 걸. 사주를 찢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바라보다가 어떤 사람은 딱 한마디에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던 찰나에 그 사람만이 손을 내밀었기에 나에게 그 사람은 한순간도 틈없이 날 바라본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깊이 속였던 사람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그가 모든 걸 무릅쓰고 진심을 드러내려 했던 그날 나는 그 어떤 계약보다 더 무거운 용기를 보았다. 강시연은 기자회견장을 준비했다. 대기업 대표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면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지금부터 한 가지 사적인 고백을 하려 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였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1년 전 저는 한 여성과 계약 동거를 체결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다. 기자가 손을 들었다. 정확히 어떤 계약입니까? 성적 대가가 오간 관계입니까? 그는 대답 대신 한 장의 문서를 들어 올렸다. 이것이 그 계약서 사본입니다.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1년간 함께 생활할 것, 감정 개입은 금지할 것, 그리고 외부 노출은 철저히 차단할 것.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기자들의 얼굴에 흥분과 충격이 섞였다. 하지만 제가 그 계약을 파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 손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었다. 회색 종이가 반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그날 밤 그 영상은 언론을 통해 퍼졌다. 인터뷰 클립, 계약서, 고백. 모두가 뉴스로 나왔다. 나는 조용히 그 영상을 다시 봤다. 그 사람은 온 세상 앞에서 나를 계약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가 울렸다.
착신 표시 강시연. 나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뒤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찾으신 이름은 당신이었습니다. 와줄 수 있을까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시연은 병실 앞에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명했다. 그는 문을 가리켰다. 안에 계세요. 당신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침대 위의 노모는 산소 마스크에 의존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아주 느리게 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왔구나.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졌다.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시연이, 그 아이, 이제 살게 해줘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을 삼켰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저도 그 사람 살리고 싶어요. 저도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 웃음은 마치 한 사람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세상에 잘 맡기고 가는 표정이었다. 병실 밖, 시연은 병원 창가에 서 있었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왜? 그 자리에서 말했어요? 왜 그렇게 위험한 길을 택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왜냐면 당신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당신 없이 살아야 하는 하루가 내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데려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다시 걸어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계약도 운명도 그런 말들 없이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 손은 계약으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사람의 체온으로 이어져 있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엔 기자도 조문객도 없었다. 오직 우리 둘만이 검은 옷을 입고 한 자리를 지켰다. 나는 시연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이유.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요? 당신이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그걸 세상 누구보다 먼저 알았던 거예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나는 이어 말했다.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당신을 맡긴 거예요. 마지막 부탁처럼. 그날 밤 우리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부적이 사라진 복도, 이제는 북소리도 이상한 기운도 없었다. 오래 비워뒀던 내 방에 들어가니 그대로 남겨진 내 노트와 스카프, 그리고 그가 다시 접어둔 계약 연장서 한 장. 나는 그것을 펼쳐 책상 위에서 조용히 찢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시연이 들어왔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이런 종이 없이도 곁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가진 사주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밀어낸 벽이었어요. 그 벽을 우리가 함께 넘었죠. 사랑은 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고 사람은 사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사주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당의 몰락. 그날 아침 서울은 조용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오늘이 누군가의 마지막 날이 될 거란 걸.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오래도록 쌓인 거짓 운명 위에 올라선 자의 몰락이 될 것이었다. 강시연은 넥타이를 맸다. 검은 슈트, 그에게 오랜만에 어울리는 날카로운 옷차림이었다. 준비됐어?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나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아니면 평생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말했다. 그 이름, 이제 우리 손으로 끝내자. 우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했다. 그리고 도착과 동시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강시연 대표님, 진무영과의 연관성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서윤 씨, 본인이 사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건 단순 무속 사기인가요? 아니면 조직적 기획입니까? 그 순간 시연은 내 손을 잡았다. 대답하자.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들 앞에 섰고 그들의 질문을 하나하나 받아들였다. 네, 저는 사주 피해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주를 팔린 사람이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제 생일과 이름, 생시가 거래됐고 그걸로 수억의 자금이 오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저를 찾았고 무속인은 저를 제왕의 별이라 불렀으며 기업가들은 저를 값비싼 부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진무영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이번엔 시연이 나섰다. 저는 그와 7년 전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를 고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의 사주 시스템에 접촉했고 수많은 명단과 기운을 조작하는 그의 방식에 처음엔 매료됐고 나중엔 경악했습니다. 그는 사주를 빙자해 결혼을 유도했고 사람을 가르고 죽음을 예견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조절하려 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USB를 내밀었다. 여기엔 진무영이 관리한 350건의 사주 거래 자료, 32개의 무속 권력 네트워크, 그리고 그가 사주를 이용해 실제 인사 결정에 개입한 기업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간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자료를 검찰에 정식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착취의 실체를 모두 공개할 겁니다. 시연은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는 권력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진무영에 대한 정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의 자택, 별채, 문화재단, 서류창고, 금융계좌 전부가 즉시 동결됐다. 뉴스에서는 앵커가 외쳤다. 무속계를 장악해온 인물, 일명 사주의 브로커 진무영, 검찰 조사 착수, 사주를 활용한 권력 로비 실체 드러나나? 화면엔 진무영이 고개를 숙이고 후드를 쓰고 포토라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왔다. 당신 서윤 씨 사주 매입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기업 인사 개입은 사실입니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화면을 보며 텅 빈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1년이 이제 사주의 종말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끝난 걸까? 내 말에 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우리 삶을 스스로 쓰는 이야기의 시작.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럼
우리가 써야 할 다음 문장은 뭐예요? 그는 가만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그 문장은 계약서엔 없었지만 너와 나 사이에만 존재했던 문장. 사랑해. 그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저 숫자와 공포를 거래하던 장사꾼이었죠. 내 사주, 내 생년월일, 내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 그 모든 걸 부수기 위해 나는 한 사람과 함께 세상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그 운명을 찢어냈어요.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길들여진 운명의 딸이 아니라 내 삶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운명, 내가 정한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계절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지만 바다는 언제나처럼 조용한 숨을 쉬며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곳에 앉아 글을 써왔다. 때로는 편지를, 때로는 기억을.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한 문장을 쓸 차례였다. 선생님,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가 찻집으로 들어섰다. 30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약간의 신경질과 호기심, 그리고 한 사람을 닮은 눈빛을 가진 아이. 나는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다. 왔구나. 오늘은 어떤 질문을 갖고 왔니? 그 아이는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말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 끝에 가볍게 미소를 걸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믿는 순간 그건 만들어진다는 거지. 만들어진다고요? 응. 믿음은 방향을 만들고 방향은 결국 길이 되니까.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선생님은요? 살면서 가장 큰 선택이 뭐였어요? 나는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한 사람을 믿기로 한 것. 그리고 그 사람과 떠나기로 한 거. 그 아이는 놀란 듯 물었다. 사랑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었고, 운명이었고, 무너지지 않으려 애쓴 두 사람이었지. 기억은 오래전으로 흘러간다. 진무영이 구속된 지 한 달 후, 언론은 사주 범죄 조직 해체를 대서특필했고, 국회는 무속 개입 방지법을 상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시연의 손엔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내 손엔 스케치북 한 권. 그게 전부였다. 공항도 역도 아니었다. 그냥 한적한 기차역. 한 칸뿐인 열차가 도착했고 우리는 말없이 그 안에 올라탔다. 이제 어디로 가요? 내 질문에 그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는 북쪽으로 갔다. 그리고 어느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다. 오래된 집을 고쳐 찻집으로 만들었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그는 손님에게 커피를 내렸다. 누구도 우리를 몰랐고 우리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다. 이런 삶이 가능하긴 하구나. 그 말을 했던 날 그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뭐려? 운명이라는 걸. 바닷가를 걷던 날들이 이어졌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 조용히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스케치북에 색이 번져가던 손끝의 감각. 그 모든 게 사주에 없던 시간이었다. 누가 태어난 시간을 조종하고 그걸로 목숨을 거래하던 세계는 우리와 아주 멀리 있었다. 가끔 무속인들이 남긴 부적이 바람에 날려 도착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시연은 그걸 주워와 말했다. 그들은 아직도 누군가를 가둬두고 있겠지.
하지만 이제 우린 그 벽을 봤으니까. 나는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그 속엔 서울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하얀 조명 아래 조용히 웃고 있는 시연과 나.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어떤 예언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우리는 끝내 도망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다시 태어난 거였구나. 찻집 안에서 나는 제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꺼냈다. 넌 내 운명을 믿지 마.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대신 만들어. 어떤 점도 사주도 너를 대신 설명할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손 위에 작은 수첩 하나를 올려주었다. 그 안엔 내가 그동안 써왔던 짧은 메모와 단상들이 적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 문장이 있었다. 운명은 종종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로 데려간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시연이 찻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었고 나는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잘 있었어? 응. 바다 보고 있었어. 넌? 나도 바다 봤지. 바다랑 내 눈이 닮았더라고.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햇살이 다 식을 때까지 한마디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 침묵은 우리에겐 가장 명확한 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사주의 신부라 불렀죠. 팔려간 사주, 계약된 삶, 그리고 조건이 달린 감정. 하지만 나는 결국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한 사람과 함께 그 벽을 넘었고 한 문장으로 내 인생을 다시 썼어요. 내 사주가 아니라 내 선택으로 살아갔습니다. 나는 사주의 신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완결 감사합니다. 사주의 신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긴 여정 끝에 이 이야기는 사주와 운명을 둘러싼 억압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단 한 줄의 운명도 스스로 새로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